있는 남자 오늘도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신 일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비결이? 이거 분장을 안 해서 그래요. 분장을 안 하면 더 젊어지는. 앞으로 분장을 하면 머리 올리고 막 이러니까 분장을 못 해가지고 네. 이 시간이 땡겨져가지고 앞으로 분장 안 하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주 동안 또 이슈가 오늘 많았죠. 네, 그랬죠. 어떤 이슈가 최진봉을 화나겠나요? 그러니까 가장 늘 화나는 일이 많고, 네. 그러나 이제 뭐 정부를 보면 화가 안 나지만 김건희, 윤석열을 보면 화가 나는데 어제도 보니까 뭐 윤석열은 뭐 재판도 나오지 않지만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 장관 후보자하고 통화하고 들으셨죠? 뭐 김행 씨하고 통화했다고. 그쵸. 그리고 뭐 그 본인의 측근이라고 얘기하는 의전비서관 했던 김승희인가 그 사람 자녀 학폭 문제 관련해서 교육부 차관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물론 뭐 아직 정확하게 그와 관련된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점에 논란이 될 때 통화를 했고 그리고 나서 학폭인가요? 그게 나중에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입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데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이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오니까 화가 나는 거죠. 언제까지 나올 거냐고요. 진짜 모든 일에 개입을 하고 무슨 또 조사 올 때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창원 의창 지역의 그 검사 공천 개입한 논란 때문에 조사받는 과정에서 만약 내가 이 사람을 검사를 챙기려고 했으면 챙길 검사들이 많은데 내가 챙겼겠냐 뭐 이런 얘기로 얘기했다는데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검사들을 자기가 챙기려고 했다는 생각과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들려지기 때문에 이게 무슨 공천 개입 문제뿐만 아니라 온갖 일에 이 김건희가 개입했던 게 너무 많아서 보면 볼수록 화가 나는 거죠, 사실. 네, 또 보면 볼수록 화가 나는 일이 죄송하지만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우리 수익 있는 남자의 단골 손님이죠.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인데 관련 영상 먼저 보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이진숙 내정자 인사하시죠.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안 하고 돌아셔서 가시니까 벌 좀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하고 싸우려고 하시면. 인사하겠습니다. 낙서도 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리고 제가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여전히 유효합니다. 거기서 발언을 계속한다는 건 일종의 존재 드러내기, 관종적 행태. 방송 장악의 하수인이다. 그리고 법카의 여왕이다. 빵진숙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민희 의원 그 방통위 선배로서 좀 뭔가 조언을 한 걸로 보이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민희 의원을 인격권 침해로 고소를 했어요. 이것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일반적으로 생각해서요. 반대로 얘기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에 대해서 또는 당시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있을 시절이나 이럴 때 썼던 발언 중에 이런 발언 없어요? 예를 들면 관종, 하수인, 극우 여전사란 말은 본인들이 사실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썼던 거 아니에요? 썸네일로? 제 기억이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하수인이나 관종이란 말은 정치인들이 흔히 쓰는 발언, 물론 좋은 발언이라고 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관종, 하수인이라 이런 표현이 특정인 데서 썼다고 해서 이게 명예훼손적 발언이냐 하는 부분은 이거는 저는 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정치인들이 늘 쓰는 말들이잖아요.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하면 상대 정치인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이럴 때 또 국민들이 예를 들면 그 일반 고위 공직자들 가운데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여러 번 봤는데 저는 이게 과연 관종이나 하수인, 극우 여전사, 내 구조가 이상한 사람, 이게 좀 지나친 표현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개인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일반 개인한테 이런 표현을 하면 그건 무례하게 느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고위 공직자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좀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기본적으로 원래 해야 되는 고위 공직자의 자세를 벗어났을 때 정치인들이 정치인을 비판할 때 이런 표현 쓰는 건 늘상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아니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표현 자체를 그냥 하나만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하수인 이런 표현이나 내 구조가 이상한 사람 이건 지나친 표현이라 들려질 수 있죠. 그러면 정치계에서 여당 의원이든 야당 의원이든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표현 전혀 안 썼나요? 그러면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법적으로 인격권이 침해당했다고 해서 고소할 만큼의 내용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상이 일반인일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뭐 아무 관계가 없는 일반인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쓰면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나 고위공직자가 업무를 제대로 안 하고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 정치인이 다른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이런 단어들이 가끔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명예가 훼손됐다고 또는 인격권이 침해당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본인이 사실은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가 네. 극우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네. 막 그 정권이나 아니면 당시의 야당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비판적 발언을 하면서 일반이 있을 때는 좀 부적절하고 느낄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쓰는 단어 중에는 정치인들은 늘 가끔 쓰는 단어들이에요. 네. 근데 이게 과연 명예훼손이나 아니면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리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교수님께서 과거 네. 권력자가 고소 고발을 남발하면 이게 언론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진다 그럼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건 당연하죠. 같은 맥락으로 좀 봐야 될까요?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미국에서는 법원 네. 판결이 기본적으로 네. 고위공직자는요 네. 언론에 대한 고소권을 인정을 안 해요. 인정 안 합니다. 네.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언론이 고위공직자들의 비판적 입장을 갖는 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건 네. 언론은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건 위법성 조각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네.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일정 급의 고위공직자 소위 네, 네. 차관 장관급 이상의 공직자들은 언론이 어떤 비판을 하든 정말 그게 가짜 뉴스가 아닌 이상은 그걸 가지고서 비판적 입장을 내는 거 가지고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것 네. 자체를 기본적으로 막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누가 이진숙 같은 경우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네. 본인이 고위공직자로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그걸 비판하는 사람을 도리어 발언 하나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니까. 그러면 권력의 방패 오히려 비판하는 사람에 대한 권력의 방패막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그럼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진숙 입장에서는 네.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 조항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걸로 처벌해 보려고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외국 사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정치인이나 아니면 고위공직자의 잘못된 행동에서 비판적 입장을 내면서 쓰는 단어 가지고 네. 그 단어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은 위법성 조각의 사유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식에도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죠. 실제로 방통위가 1인 체제로서 운영이 불가하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5인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네네. 원래 정원이 5인이에요. 근데 5인이 합의제 기구로 돼 있어요. 방통위원회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뭐겠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무슨 부 하면 독임제 장관 체제지만 위원회 구성이라 하는 것은 위원들이 합의해서 결론을 도출해내고 그걸 통해서 정책을 입안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체제가 위원회 체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혼자 있기 때문에 회의 자체를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5명이 정원일 때 과반이 되려면 3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숫자도 채워지지 않는데 회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방통위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물러나서 빨리 새롭게 방통위가 구성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계속 버티고 있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거죠. 네. 또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이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또 경찰청에 대한 감사권을 가져왔는데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두고서 윽박질렀다 이런 말이 좀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세요?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네. 어디 뭐 경찰청이든 뭐 아니면 검찰도 부르고 뭐 사법부도 부르잖아요. 네. 가끔 아니면 또는 어느 부처의 뭐 장관이든 차관이든 관계자 불러가지고 윽박 지르잖아요. 네. 자기들 안 해요? 국민의힘 윽박 안 지릅니까? 네. 수사하세요. 왜 수사 안 합니까? 이런 얘기 안 해요? 국민을 대신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올바른 수사를 하지 않는 검찰이나 경찰에 대해서 수사 왜 안 하냐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수사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늘상 있는 얘기예요. 네. 이게 무슨 지금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구속사도 불사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이게 압박한 겁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국회의원들이 아무 얘기도 못 해요. 그러면 그렇죠. 피감기관 불러놓고 그냥 뭐 하라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습니다. 아니 문제가 있는 부분에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네.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이 질의하고 네. 거기서 압력을 가한다는 표현보다는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네. 국민 입장에서. 네.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네, 충분히 모든 국민분들도 이해할 수 없는 지점으로 좀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방통위의 변수, 방통법이 떠올랐습니다. 네.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바로 이달 초에 국회를 통과한 방통법, 이게 또 핫 이슈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방송법이 이제 지난번에는 제가 방송법 문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네. 문제가 있다고 저는 네. 봐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이제 보셨죠. 통과가 돼버렸어요. 네. 물론 아직 방문지법이나 교육방송공사법, 그냥 EBS법은 통과가 안 됐지만 네. 저는 이사 구성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사람이지만 구성.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이게 왜 방통위하고 연관이 돼 있냐면 방통위의 사무, 그러니까 방통위가 하는 일을 방통위 설치법이 규정해 놨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영방송사 이사 선임이에요. 그러면 방통위가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한 네. 명이잖아요. 네, 그렇죠. 회의를 못 열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사장 추천위에 만들고 이렇게 해서 쭉 하더라도 네. 최종적으로는 방통위가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권한이 방통위에 아직 부여돼 있는데 방통위가 제대로 일을 못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네. 방송사에서 또 이걸 추진해 와도 네.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방통위법 자체를 고치지 않으면 개정을 안 하면 네. 충돌이 되는 거죠. 충돌이 된다. 그러니까 새로 통과된 방송법에서는 네. 사장 추천위원회나 아니면 이사회 구성 자체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돼 있지만 네, 네. 현행 방통위법에서는 그 사무를 방통위가 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두 법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네, 거잖아요.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방통위법은 이거는 방통위가 하는 거야라고 네. 돼 있는데 방송법은 대통령이 하는 거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임명권이. 네, 네. 그렇게 되면 충돌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 문제 때문에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네. 법적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또 이제 방송법 개정안 쟁점과 같이 이제 시청자위원회 구성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그 위원회 구성원이 이전 정권에 위촉된 인사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이건 뭔가요? 그러니까 시청자위원회는 네. 기본적으로 방송사 사장들이 임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박장범. 네, 그렇죠. 그 사람 있잖아요. YTN 같은 경우 김백 이제 그 사람은 나갔지만 네네. 사퇴했지만 네네. 이 사람들이 임명했던 위원들이 시청자위원회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이사 구성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사 구성에 추천 단위로 보면 시청자위원회가 있어요. 시청자위원회에서 이사들을 추천하게 돼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네, 거예요. 말씀하셨죠. 아니 시청자위원회에서 이사를 추천하면 그 이사들은 그 시청자위원들은 현재 박장범이나 김백이라는 사람이 전 사장이 임명해놨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 사람들이 과연 그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또는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추천하겠냐 이사를 그게 네.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저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청자위원회 구성 자체가 공정하게 구성되기보다는 네. 사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현 사장 또 KBS는 현 사장, YTN 같은 경우는 김백이라는 전 사장이 임명해놨던 사람들이 지금 시청자위원회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과연 이사 선임 과정에서 들어왔을 때에 공정하게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문제가 좀 크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시청자위원회 구성에서도 노사가 동수로 추천을 하든 이런 방식으로 바꾸는 게 맞고 이번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방송법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에 통과된 방송법에는 사장이 일방적으로 추천해서 모든 사람을 임명하는 구조로 가는 것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죠. 그럼 지금 새 방통위를 추진하는 것도 이제 당에서 민주당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죠. 과거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어떤 제도 변경은 좀 필요하지만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또 다른 권력 장악 구조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렇죠. 이번에 민주당의 이러한 새로운 시도, 새로운 방통위를 설치하려는 움직임도 그러한 일환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방통위 설치, 그러니까 방통위를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게 민주당의 특유의 지금 추진 방향인데 사실 네. 학계나 다른 데서는 의견이 좀 달리하고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 아니에요. 두 가지 네. 안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네. 방통위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 이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네. 숫자를 9명으로 늘리는 방안이고요. 그리고 나서 문체부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신문사, 네. 인터넷 언론, 그러니까 뭐 인터넷 신문이나 종이 신문들 이건 문체부에서 관할을 해요. 네. 근데 언론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물론 방통위는 방송이긴 하지만 이걸 좀 확대를 해서 이쪽 그 문체부가 갖고 있는 언론 기능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전에 박근혜가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걸 만든 건 기억나시죠? 미창부라고. 네. 그걸 만들면서 케이블 TV 관련된 걸 그쪽으로 뭐 넘겨버렸어요. 원래 방송이 있었던 건데. 네. 그러니까 케이블 TV는 또 거기서 관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돼 있으니까 이 지금 과기부에 가 있는 케이블 TV 관련된 업무를 또 방통위로 넘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체부와
과기부에 있는 언론 관련된 업무를 다 이쪽으로 끌고 와서 이걸 좀 확대하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청각 미디어 위원회 뭐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최민희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아니고요. 네. 그리고 학계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진흥하는 부분하고 규제하는 부분을 나누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사를 진흥하고 지원하는 부처를 새로 만들어서 이건 독임제 장관제로 가자는 거죠. 네. 예전에 미창부처럼 예컨대 미디어 부 하든지 뭐 하든지 이래서 언론사들을 지원해주고 진흥해서 언론사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쪽을 만들어 놓고 규제하는 방통위는 조금 더 줄이자는 거예요. 요게 두 안이 지금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최민희 의원을 주도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건 방통위를 확대시키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면서. 그런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 이진숙을 나가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죠. 왜냐하면 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면 지금 현재 위원장은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무력화 방법으로 보면 되나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사실은 방통위를 좀 더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자는 얘기가 나온 건데 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그 학계안을 저는 더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안보다는 네. 차라리 진흥하고 규제하는 진흥과 규제를 분리시켜서 진흥하는 부처는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는 독임제 장관제로 가고 네. 위원회는 좀 더 축소해서 규제만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기능을 좀 가름할 타줘라.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필요가 네,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진흥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거니까 네. 이게 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는 규제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규제를 해야 되니까 위원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방통위의 규제의 진흥을 다 갖다 놓으면 두 개를 같이 하게 되니까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이걸 좀 나누자는 게 제 개인적 의견이고 또 하나는 이게 방통위를 그냥 두는 것도 사실은 크게 저는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현 체제 안에서. 네. 대신 이제 방통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필요하죠. 이 세 가지 안이 지금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추진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통위를 확대해서 권한을 좀 더 많이 주자고 하는 게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안이죠. 네. 특히 뭐 이진숙 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인사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개정에 나설 그런 전망인데 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겨냥한 조치다.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이게요 예전부터 네. 여야가 함께 다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정권 바뀔 때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네. 아니 대통령이 어떤 국정 철학을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네. 다른 정당에서 임명된 사람, 다른 정당의 출신 대통령 임명한 사람은 그 정책과 다르게 생각해요. 네. 그러면 국가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장들은 같이 임기를 하자고 해서 법안도 많이 발의가 됐었어요. 다 이게 무산이 돼버렸지. 통과가 안 돼가지고. 네. 근데 이거는 국민의힘도 예전에 주장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민주당만 주장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네, 네. 정권 바뀌어보세요 또. 국민의힘이 막 뭐라 그렇게 해요. 하자고 하겠죠. 늘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니까 아니 이거는 양쪽이다 누가 정권을 잡든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국정 운영의 원활함을 위해서라도 네. 저는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권 마지막에 거의 탄핵 정국에서 계속 임명을 했잖아요. 네. 그때 한덕수 누구야 최상목 두상도 막 임명을 했어요. 네. 그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곧 파면될 게 뭐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었고 네. 대선이 치러지면 누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리를 3년짜리 뭐 막 이런 2년 3년짜리 자리를 계속 공공기관장들 임명해 버리면 새로운 대통령한테 인사권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니까 일치게 하자게 하는 거니까 이건 국민의 이걸 비판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권이 들어오든 그 정권이 책임감 있게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장들을 본인의 정책 기조와 맞는 사람 임명하는 건 당연히 그렇죠.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네, 정책 비전과 방향이 맞는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맞다. 그렇죠. 이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다. 네. 그러면 정광훈 씨 얘기 좀 넘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포스트 모바일 요즘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제 알뜰폰 사업 포스트 모바일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뭔가요? 뭐 알뜰폰 사업을 뭘 하냐면 이 사람이 사업자를 개설을 해가지고 알뜰폰을 판매를 해요. 근데 알뜰폰이 보통은 일반 전화기보다는 싸게 판매하는 거잖아요. 네.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네. 연세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알뜰폰이거든요. 기능은 약간 줄어들더라도. 네. 근데 이게 퍼스트 모바일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정광훈의 인척이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 않으니까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인척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정광훈 씨가 이걸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요. 왜냐하면 수익의 일부를 사업자가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근데 알뜰폰이 다른 알뜰폰보다 훨씬 비싸요. 비용이.
그러니까 알뜰폰은 대체적으로 아까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하게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알뜰폰이라는 제도를 만든 건데 이 퍼스트 모바일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정광훈의 인척이 운영을 하고 이걸 통해서 돈을 버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사랑제일교회 또는 이 정광훈이 집회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는 기업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거는 알뜰폰을 제재를 하고 고발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많았고 시민사회단체가 제가 알기로 고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네.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광고를 했냐면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네. 1,000만 명을 가입하면 네. 매월 100만 원씩 주겠다고 그랬어요. 가입을 시킨 사람에게. 근데 이게 실제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우리가 어떻게 그냥 가능해요? 삼성전자 연간 1년 네. 이제 영업이익이 30조 원 수준이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는 뭐 1,000만 명 가입하면 매달 뭐 100만 100만 원씩 원을 연금을 주겠다. 주겠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실현 있는지.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100만 원을 주냐고요. 네. 그러니까 운영하는데도 힘들는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 자체가 잘못됐는데 네. 마치 그렇게 광고를 해요.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모집을 해라. 이렇게 네.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특히 대주주가 누군지도 이슈되고 있으면 정광훈 목사 딸인 네, 뭐 전한나 씨. 전한나 씨인데 전한나 씨는 이제 자유일보 발행인도 지금 겸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네. 대체적으로 그 한 열 몇 개 사업장이 돼요.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열 몇 개가 되는데 네. 그중에 대부분을 전한나 씨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아들인가? 또 며느리 이런 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인척들을 이용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네. 그 사업을 가지고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건데 이게 다 집회 나오는 사람들한테 잘 이해를 설명을 안 해주고 사인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보면 그 집회하는데 안 가보셨죠? 한 번도 정민 변호사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광화문에 이제 제가 채널에 가면 이렇게 지나가면 집회 맨날 토요일마다 해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종이 같은 거 사인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 한 번 사인하면 이 7개인가 8개가 자동으로 가입하게 돼 있어요. 뭐 자유일보 구독, 예를 들면 모바일 이 그 알뜰폰 모바일 네. 서비스.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르신분들은 잘 모르지 자세히 안 읽어보잖아요. 글씨도 굉장히 작게 써 짧게 있죠. 써놓고 네. 그리고 사인해버리게 만드는 어.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 가입자를 늘게 만드는 방향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기에 가까운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는 판단이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사실 보이스피싱이라던가 그런 다단계라던가 그러한 범죄 행각의 최대 피해자 중에 하나가 바로 어르신들일 텐데 그렇죠. 여기에 그러면 고령자분들이 자동으로 많이 가입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종이 한 장에 여러 개, 뭐 한 어떤 건 7개 이 정도 되더라고요. 네. 체크 다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 가는 분들을 붙잡아요. 네. 집회 가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네. 집회 앉아 있는 분들은 찾아가서 요거 가입하세요라고 하면서 이거 그냥 사인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설명해 버리면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사인하는 순간 7개 사업장에 다 가입이 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게 네. 아까 신문 구독하는 거, 알뜰폰 구입하는 거, 그다음에 그것도 해요. 홈쇼핑처럼 이렇게 모바일 쇼핑몰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도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렇게 만드니까 결국 어르신들, 이게 나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좋은 마음으로 사인해 주지만 그거 자체가 본인한테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여기 저희 실시간 게시판에 역시나 교수님 팬분들이 많은 것 교수님이 그래요? 걱정된다고 음료라도 드시면서 하셔라. 그치. 뭐 말을 너무 많이 네, 해. 그러니까 말이 많은 게 아니라 이제 빠르게 하시고 무엇보다 열정이 넘치셔서 너무 좋은데 음료 드시면서 쉬엄쉬엄 하시라. 걱정하시는 아이고, 팬분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수 있는 남자의 최진봉입니다. 좀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퍼스트 모바일이 허위 그리고 네. 과장 광고로 이제 벌어들인 수익이 많죠. 네. 그럼 이게 실제로 구구단체에 선전선동하는 그 집회에서 이 금액이 사용이 됐는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당연히 있습니다. 살펴봐야죠. 네. 저는 많은 부분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그 집회 한번 운영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요. 사실은 네, 그렇죠. 뭐 음량 장비란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냐고요.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여진 돈을 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안진걸 소장이 고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전 목사는 안진걸 소장 말입니다. 교회 자금으로 폭동 피해자들의 영치금을 지급하고 업무상 횡령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사기죄 혐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극우단체 집회나 난동 사태 집회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모여준 돈을 가지고 지급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허가 자체를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방통위의 기능이 참 중요하죠. 언론의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방통위일 텐데 그렇죠. 방통위는 왜 정광훈 제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진숙 입장에서야 정광훈을 제재하고 싶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준숙이 그럼 사감이 들어갔기 때문에 방통위가 제대로 된 대처를 안 하는 거다. 제 그렇게 보시나요? 개인적인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네. 저도 또 고소할 수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개인적인 이진숙이 생각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퍼스트 모바일 같은 경우에 알뜰폰 사업 같은 경우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을 가끔 속여서 저는 사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거 사기에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사업을 취소해야 되는데 이 업무를 방통위가 하는 거예요, 제재를. 근데 네. 방통위가 제대로 이 문제에서 제재를 안 하고 이제서 하는 척해요. 근데 결국엔, 이것도 저는 그게 다 이진숙이 같은 극우 세력으로 보이지잖아요. 저는 이준석이 극우 세력으로 보이거든요. 극우 세력이라서 방통위의 책임을 회피했다. 뭐 그렇게 보시는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진숙이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네. 이준석이 나가고 새로운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왔다면 이걸 가만두겠습니까? 네. 이렇게 문제가 많은 회사들에 대해서 네. 그리고 극우 집회라고 하는 집회의 어떤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만약 이런 행동을 했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행동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죠. 그리고 제재도 가하고. 네.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결국에는 여러 가지 방통위 문제는 앞으로 방송법과 함께 살펴봐야 될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정말 큰 이슈가 있었죠. 네. 퍼주기 원전 이슈가 맞아요. 있었습니다. 체코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주 과정에서 미국의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을 맺은 걸로 알려서 논란입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가겠습니다. 어젯밤 체코에서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쾌거이고 원전 업계에서는 이렇게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불공정 계약의 배경에 윤석열 전 정권을 비롯한 전현 정부의 조급한 성과주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50년 계약은 식민지 계약할 때 하는 겁니다. 노예 계약이나 약탈 계약이 그렇게 기간이 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 안 느껴봤어요? 서명하실 때? 원칙하고 절차가 다 준수되었는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라라고 이렇게 비서실장 지시로 이게 좀 믿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한 기당 1조 원 그리고 50년 노예 계약 정말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거든요. 아니 왜냐면 막 그 아까 윤석열 봤죠. 엄청 네. 무슨 큰 성과를 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 논란이 됐던 게 처음에는 원전이 깨질 뻔했어요. 왜냐면 웨스팅하우스에서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다시 이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네, 네. 됐는데 결국 마지막에 되긴 했죠. 네. 근데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게 체결이 됐는지 최종적으로 웨스팅하우스가 왜 그러면 이걸 받아들였는지 하는 의문이 남았었는데 네. 그때는 그건 밝히지 않았었어요. 네. 어떤 구체적 계약 조건이 있는지.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밝혀진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거의 1조 원 뜯기는 거라는 거죠. 네. 한 기 만들 때마다 우리 돈으로 수천억 원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전을 하나 수주해가지고 그게 시작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문도 받아야 되고요. 네.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어떤 원전을 짓고 수출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웨스팅하우스에서 모든 걸 다 점검받고 거기서 오케이 해야만 돼요. 그렇죠. 우리 기술을 네가 쓰니까. 네. 두 번째, 그 쓰는 만큼의 돈을 또 지불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익이 나도 그 난 이익의 거의 뭐 많은 부분을 또 웨스팅하우스에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웨스팅하우스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술력 하나만 너희가 썼으니까 우리가 돈 받아 먹을게요. 누가 일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열심히 가서 일해가지고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노예 계약에 가까운 계약을 왜 하냐고요? 하지 말아야지.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네. 이게 또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는 또 추출을 못 해요. 막아놨어요. 몇 개 나라는. 할 수 있는 나라가 제한돼요. 제한적이구나. 그럼 네. 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노예 계약처럼 해놓고 마치 뭔가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얘기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원전 수출해가지고 우리가 엄청난 이익을 얻었구나 생각할 텐데 윤석열 말에 따르면 네. 지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실제로는 손해보는 장사일 수 있고 열심히 일해봐야 결국 웨스팅하우스 배만 불리는 일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원전 수출하는 나라도 제한적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원전을 확대시켜가지고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왜 이런 계약을 하냐고요.
실제 왜 이런 계약을 했느냐에 대해서 약간의 그 쿨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국정 지지율인데요. 실제로 그 당시에 24조 원의 이 원전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실제로 국정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럼 실제적으로 본인의 내부적 정치를 위해서 이용한 걸까요? 당연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보수 지지층이나 이런 분들은 네. 여기에 막 환호하잖아요. 또 그렇죠. 중도에 있는 분들도 마치 그 엄청난 성과를 낸 것처럼 포장해서 보도를 하고, 그러니까 저는 언론도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물론 언론이 네. 계약서 전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도를 했으니까 뭐 모르고 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네.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그 당시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네. 원전 수출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얘기들도 많이 나왔고 비판적 입장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잖아요. 엄청난 잭팟이 터진 것처럼 네. 그렇게 뭐 수주를 얼마를 했다, 그냥 윤석열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 그대로 받아가지고 기사를 쓰잖아요, 계속.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로 채권 원전 수출해가지고 우리가 엄청난 돈을 벌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실제로는 이런 그 이면 합의, 또 이면 합의인지 아니면 계약서 안에 이걸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밝히지 않았다는 얘기를 네, 하던데 네. 그럼 결국 이런 식으로 잘못된 계약을 하는 부분에서 언론이 취재도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적 입장에 써야 이들이 잘못한 부분이 드러날 수 있는 거 네.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니면 계약서도 공개하라고 그러든지 이명계약 없는지 질문해 봐야 보든지 네. 아니면 현재가 취재 좀 하든지 이런 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볼 때는 원전 사업이 엄청나게 큰 성과를 낸 것처럼 보고 그래도 윤석열이가 이건 잘하는구나라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네. 윤석열은 결국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 네. 이런 걸 통해서라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걸 밀어붙였을 가능성 우리가 수단으로 손해를 보는 거죠. 활용했다. 당연히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정치적 수단으로. 그죠.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이명박 때 자원 해결을 본인의 국내적 정치 입지용으로 그랬었죠. 사용했듯이 그게 약간 기시감이 드는데 예. 이게 또 놀라운 것은 한전이나 한수원은 이건 별로 문제가 없다, 뭐 불리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먼저 관련 영상 같이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더욱더 교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싶다는 팬분들의 요구에 그래요? 의해서 저희가 바로 들어갈게요. 들을 필요 없어요. 네, 제 얘기 전문가 들으시면 지적 돼요. 어떠세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네.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 사장 말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50년 계약은 식민지 계약 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의원이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원자력사 원화에 한기 지으면 60년, 80년간의 의식 때문에 이게 지금 원자력 원상의 경우 웨스팅하우스가 발주하는 거예요. 이라고 질문한 거예요. 네, 그렇죠. 이 질문이 저는 딱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우리가 손해 보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얼마야? 약 한 기당 총 8억 2,500만 달러. 네. 우리 돈으로 약 1조 1,400억 원을 부담해야 된대요. 한 기당. 네. 그럼 우리가 이걸 얼마의 수지에 오는지는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어떤 사업이 그냥 국가 사업이 아니라도 일반 기업들이 사업을 할 때도 이익이 나는 부분에 많은 부분을 누군가에게 로얄티로 지급하거나 아니면 지급해야 된다고 안 하는 게 맞아요. 그걸 왜 하는 거죠? 우리가 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국가적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라면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손해가 아닌 거라고 하면 그러면 마진이 조금 남고 그 마진 남은 것이 너무 적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우리는 많은 노력과 인력을 투자해서 그걸 지원해 주지만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약간의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걸 해야 되냐는 거예요. 손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이죠. 이게 50년 동안 이런 계약을 해놨어요. 네. 그럼 앞으로 원전 수출을 할 때마다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도 제한을 해놨어요. 네. 그럼 우리가 원전 수출을 할 수 있는 지역도 제한되기 때문에 사업 확장도 안 돼요. 네. 이런 계약을 왜 하냐고요. 국부를 팔아 넘긴 거죠. 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논란이 커지니까 결국은 대통령실에서도 이렇게 진상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네. 산업통상자원부에 채권 원전 수출에 대한 의구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사하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산자원 밑에 이제 한국전력과 수력 원자력이 있기 네. 때문에 이 네. 두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국무총리도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도 소관부처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네.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고 관련 보도가 나온 이후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계약을 한 당사자 또는 그와 관련된 사람이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만들어야 된다. 이건 국부 유출, 네. 국가에 피해를 입힌 거잖아요. 네. 저는 이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윤석열이 원전 수출에 목을 매다 보니까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네. 원전 수출에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치적으로 책임 또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한 진상 파악이 굉장히 시급한 것 같습니다. 오늘 수있는 남자 최진봉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